일단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발표드릴 주제는 말씀드릴 거는 AI 연구원으로 일하는 법이고요. 저는 오늘 이것을 발표할 NC소프트의 이한울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일단은 시작하기 전에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세미나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은 어디까지나 참고용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주한 환경에서 여러분들이 지원하시는 기업, 마주하시는 상황에 따라 이 참고하는 내용들을 이 내용들을 참고를 하시는 거지 이 내용들이 절대적으로 맞는 내용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내용은 최대한 많은 자료들을 제가 검토하고 포함하려고 했으나 저의 주관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고요.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들로 모으고자 많이 노력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일단 첫 번째로 제가 준비한 건 개인 커리어 이야기입니다. 일단은 이걸 발표하는 제가 어떤 분인지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또 제가 제 커리어를 밟아오기 위해서 겪었던 많은 일들이 지금 여기 앞에 앉아 계시는 많은 분들에게 어떻게 영감이든 도움이든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제 커리어 이야기를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시작하시기 전에 지금 AI 분야 커리어가 좀 더 자세히 여쭤보자면은 취업을 준비 중이신 분들 계신가요, 혹시? 꽤 계시네요. 혹은 이미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AI 분야로 이직을 고려하시는 분도 혹시 있으실까요? 아니면은 그냥 얘가 무슨 얘기하나 궁금해서 오신 분은 혹시 예, 감사합니다. 다들 감사하죠. 예. 어찌됐든 그럼 제 개인 커리어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좀 포토샵이 많이 들어간 사진이긴 한데 일단 제 이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한울이고요. 저는 NC소프트라는 회사에서 AI 리서처로 일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직군은 대분류로는 이제 AI R&D 직군이고 그 안에서 이제 Knowledge AI Research라고 하는 소 직군으로 들어왔는데요. 정확히는 이제 AI 어플리케이션 분야를 연구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제로 저희들이 마주하고 있는 굉장히 스페시픽한 상황에 기존에 있던 AI 연구들을 어떻게 적용하고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는지 이런 것들을 연구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현재 이제 회사 외에서 하고 있는 활동으로는 일루도 AI의 해외팀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일루도 AI는 아시는 분들은 폴리글롯이라는 프로젝트를 통해서 많이 아실 텐데 이제 그런 해외팀을 제가 프로젝트 매니징하고 있고요. 모드 연구소에는 FIT 랩이라고 있어요. 저건 이제 제가 예전부터 있었던 파인드 알파와 모드 연구소가 이제 협력해서 만들어진 금융인공지능 연구실인데 이 안에서도 재밌는 연구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 같은 경우에는 앞에 있는 내용만 보면은 이 사람 약간 계속 AI만 해온 사람일 것 같다는 느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의 커리어를 얘기하자면은 저는 딱 2020년 이전까지만 해도 AI랑은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카메라도 붙어 있고 막 프라이팬도 붙어 있고 옆에 스피커도 붙어 있죠. 이게 다 제가 예전에 했었던 일들인데요. 저는 정말 제 20대 초반 그다음 중반까지 돌려보더라도 AI 혹은 개발 아니 공부 이런 거랑 그렇게 큰 연이 있던 사람은 아니었는데 지금은 거의 회사 가서 AI 하고 퇴근하면 AI 하고 약간 AI 덕후의 삶을 즐기진 않죠. AI 덕후의 삶을 살고 있는데요. 이렇게 된 이야기들을 좀 자세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저의 20살 때를 한번 돌이켜봤어요. 이런 커리어 얘기를 하기 전에 내 20살 때는 어땠는가. 저는 고등학교 때 음악을 상당히 열심히 했습니다. 그때는 지금은 힙합이 유명하지만 전 그때 랩한다 그러고 부모님 속썩이고 힙합 작곡한다 그러고 그렇게 했었고요. 고등학교는 문과 나오고 그 다음에 음악에 재능이 없어서 공부를 좀 열심히 좀 늦지만 열심히 해서 K대학에 이제 사회학과를 진학을 했습니다. 근데 사회학에 관심이 있었다기보다는 성적에 맞춰서 갔어요. 그래서 사회학을 지금도 잘 모르고요. 그 당시에 저는 대학을 가서도 노는 걸 상당히 좋아했습니다. 술 진짜 좋아했고 그 안에서도 고등학교 때 힙합 좋아한다고 했었으니까 힙합 동아리, 락 동아리 이런 거 하고 댄스 동아리 했어요. 이런 것도 하면서 그 당시에 저의 꿈은 적당히 취직해서 행복하게 잘 살면 되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생각들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노는 것도 좋아하고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제가 평생 공부하는 직업에 대한 생각을 해본 적은 없었어요. 그냥 행복하게 제가 좋아하는 거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안일한 생각이었는데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그래도 저는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좀 진짜 재밌는 거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되게 다양한 것들에 도전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도전했었어요, 실제로. 여기에 적히지 않은 많은 것들도 했었는데 일단은 요리사 했었고요. 팝업 레스토랑 같은 것도 열고 저는
군대 얘기하는 게 좋진 않지만 해양 의무 경찰을 가서도 취사원으로 일했었고요. 그 다음에 한때는 또 제가 말하는 걸 좋아해요. 여기 있는 것도 말하는 걸 좋아해서겠죠. 그래서 또 음악도 하고 좋아하고 했었다 보니까 이런 말하는 직업, 특히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직업, 뭐 아니면 뭐 예능 프로나 이런 데서 말하는 직업을 갖고 싶어서 여러 가지 방송인을 꿈꿔본 적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문과 나오고 주변에 이제 군대를 전역했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공무원 시험, 뭐 행정고시, 회계사 준비하길래 저도 했어요. 예, 다 하길래 그냥 해야 되나 보다. 그래야 취직하나 보다. 나도 문과니까 이런 생각으로 회계사 공부도 한 1년 반 정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1차 합격하고 2차 유예 합격하고 내 길이 아닌 것 같아라고 이제 나오는 데까지 한 1년 반 정도 걸린 것 같고, 모델이 먹고 살지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 재능은 모델로 먹고 살 수 없다라는 것도 많이 느껴가지고 이제 되게 다양한 진로들을 고민하는 그 사이에서 이게 은근 다 저랑 뭐가 안 맞다 이런 생각들을 항상 했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어찌 됐든 저의 시간은 계속 지나갔고 저런 활동들을 하다가 이제 진짜 본격적인 AI와의 첫 만남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 AI와의 첫 만남도 정말 무슨 인공지능을 해야겠다 이런 게 아니었어요. 저는 원래 금융인이 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AI 잘 몰랐고요. 그냥 회계사도 공부했는데 뭐 금융 쪽이 그나마 취직이 잘 되지 않을까라는 정말 막연한 생각으로 금융인을 해야겠다라는 것에서 저는 처음으로 AI를 만났습니다. 이게 뭔 얘기인가 싶으실 텐데 그 당시에 제 고민이 그랬어요. 나이는 이제 20대 중반이 넘어가는데 금융인을 하기에는 제 주변에는 금융권으로 가기 위한 사람들이 스펙이 엄청 많았습니다. 이중전공은 제가 학점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경영학을 못했고요. 그 당시에 또 산업경영공학이 인기가 많아졌어요. 그래서 전 또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행히도 학교에서 그 금융공학 융합전공이라는 전공이 있었어요. 그래서 금융 하려면 저거라도 해야겠다. 그래서 듣는데 여러분들 이게 금융공학이 경영학, 산업경영공학이라고 좀 달라요. 이게 진짜 그렇게 막 금융업, 실제 현업과 관련된 학문은 아닙니다. 그냥 진짜 어떻게 보면 재무 쪽을 굉장히 좀 강력하게 발전시킨 그런 전공이었는데 어찌 됐든 그리고 제가 사회학과였다 그랬잖아요. 사회학과 저랑 정말 안 맞았습니다. 전 대부분의 전공을 다 못했어요. 근데 그나마 유일하게 잘했던 게 사회통계라는 과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중고등학교 시절 취미라기보다는 방과학교로 프로그래밍을 배운 적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아까 말했던 금융 분야 스펙 부족에서 그래도 나 회계사 1차 합격했었는데 이거 쓸만한가? 써보려고 하니까 서울전형 때 자격증란에 회계사 1차 합격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내 이력서는 텅텅 비었구나. 그러니까 이 위에 있는 것들을 전부 고려할 때 사실 그때 뭐 데이터 분석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인공지능 연구원 이런 그 스페시픽한 그 직무들을 구별해낼 수 있는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은행에서 디지털 직무를 뽑는다는데 내가 살릴 수 있는 거는 약간 인공지능 이쪽 좀 살리면 되지 않을까? 그러면은 나에게도 취업의 기회가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지금 생각하면 저런 생각으로 이 공부를 시작해? 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생각으로 처음에 이제 공부를 진입을 하게 됐어요. 그렇게 기나긴 여정이 시작됐습니다. 이게 여러분들도 다 공부를 해보시는 분들 알겠지만 공부할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일단은 여기 있는 걸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은 전 처음에 이제 파인드 알파라고 아까 제가 FIT 랩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파인드 알파라는 단어를 언급을 했는데 금융데이터학계 파인드 알파라는 대학생 연합 동아리 같은 건데 이게 처음 생겼었어요. 이제 생긴 지 얼마 안 됐던 시절에 거기 초창기 멤버로 들어가서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거기 들어갔던 이유는 일단 취업 정보를 얻으려면 선배가 있어야 되고 이럴 때는 뭐 학생들 모인 데가 제일 좋으니까라는 생각으로 들어갔다가 저기가 그 당시 공부 커리큘럼이 엄청 많았어요. 저는 그냥 동아리 하려고 들어가는데 하루에 3시간씩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루에. 매주 토요일마다 세션을 하는데 그 주에 공부해왔던 거를 4시간씩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좀 죽을 것 같은데 근데 이 안에서 어찌됐든 그런 것들을 밟아가면서 거기 안에 있는 선배들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앞으로 제가 뭘 공부해야겠다라는 것들을 이제 알아가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때 느꼈던 어떤 길이 보임과 동시에 느껴지는 절망감을 저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또 이런 금융 데이터 학회 같은 것들을 활동을 하다 보니까 여기 말고 좀 금융을 벗어나서 진짜 데이터만 공부하는 사람들이 어떤 것들을 더 추가적으로 공부할까가 궁금해서 유명하기도 하죠. 빅데이터 연합동아리 보아즈에서도 들어가서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다음 슬라이드도 나오긴 하는데 금융이 잘 기억나지 않는 그런 길로 들어서게 됐던 건데요. 그래서 이렇게 학회나 동아리에서 공부하는 건 정말 좋아요. 정말 좋은데 그걸로 직업을 가질 수 있을 만큼 공부하냐는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쪽에 관심 있는 분야의 학생들이 모여서 공부하는 수준에 가까운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 분야의 직업을 갖게 된다. 그 당시까지만 해도 은행 디지털 직무였지만 어쨌든 현업인 수준으로까지 공부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공부해야 됐어요. 일단 부트캠프는 그 당시가 2020년, 2021년이니까 코로나 시기였어가지고 그 당시 있었던 모든 부트캠프는 다 온라인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당시 제 생각으로는 부트캠프 할 거면은 어차피 집에서 듣는데 외국 거 듣자 해서 데이터 캠프라고 미국에 있는 똑같아요. 그냥 부트캠프인데 여기 들어가서 이거 코스 과정을 밟고, 그 다음에 근데 제가 부트캠프가 부족하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 코스가 되게 짧았어요. 그래서 이제 생각보다 공부가 그렇게 많이 되지 않아서 그 다음에 제가 부족한 것들이 뭔가를 찾아가면서 인터넷 강의들을 마구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거 막 인프롬부터 패스트 캠퍼스에 있는 강의들부터 앤드류 용 딥러닝 굉장히 유명한 강의죠. 그 외에도 스탠포드에 있는 전공 수업들, 그 다음에 수학이 부족한 것 같아서 Mathematics for Data Science뿐만 아니라 K무게 있는 대학교 수학 강의들도 듣고, 그다음에 SQL도 듣고, 이 외에도 막 개발 수업도 듣고 막 이렇게 그다음에 컴퓨터 사이언스 관련 강의도 듣고 정말 많은 인터넷 강의들을 듣고 거기 안에 있는 실습 과제들을 풀고 하면서 금융이 더 이상 기억이 나지 않게 됐어요. 또 이런 것들을 듣고 공부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전 이것도 프로젝트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2021년에는 15개의 공모전에 나갔습니다. 상을 다 탄 게 아니에요. 나갔다는 얘기입니다. 나가면서 이 과정들을 지나다 보니까 이제 금융이랑 멀어져 버린 거죠. 이게 정말 이전부터 제가 말씀드리지만 정말 어쩌다 여기까지 그냥 흘러가는 삶이었던 거에 가까워요. 노력은 했어요. 노력은 했는데 난 AI 연구원이 되겠어. 난 AI를 통해 사회를 바꾸겠다. 이런 어떤 거창한 마인드가 아니라 취직해야 되는데 라는 그 생각 하나에, 근데 은행 디지털 직무를 금융 인공지능으로 뚫겠다라는 생각에 인공지능을 공부하다 보니까 여기에 과토입이 돼서 금융을 잊어버렸을 뿐입니다. 사실 저의 경우에는.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제가 잠깐 커피챗을 했는데 이렇게 저는 정말 그냥 어쩌다 연속으로 이 자리까지 왔는데, 이 자리가 좋은 자리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연구원이 됐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되게 뚜렷한 목표의식과 그런 멋진 목적들을 가지고 공부하시는 거 보니까 진짜 멋있긴 하더라고요. 어쨌든 저는 그렇게 금융도 있고 그 이전에 있었던 요리사, 회계사, 방송인, 모델 이런 거 다 잊어버리고 저는 그냥 그렇게 돌아올 수 없는 길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인공지능을 공부했다, 근데 인공지능 혹은 데이터 사이언스를 공부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데이터 사이언스 인공지능 공부가 바로 연구원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에요. 연구원이라고 하면은 모름지기 논문 쓰는 사람들이잖아요. 어쨌든 연구 프로젝트를 하거나. 그래서 저의 첫 번째 연구도 되게 어이없게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그냥 기존에 공모전에서 나갔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어떤 주제를 풀기 위해 어떤 모델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저 공모전에 나갈 때도 당연히 참고할 만한 논문들을 다 보잖아요. 근데 제가 막 논문들을 막 찾아봤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가장 최신 논문까지 봤는데 그 방법론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내가 본 다른 논문에선 이거보다 더 멋있고 좋은 방법론이 이미 소개가 됐는데 왜 그 모델을 여기에다가 써보질 않을까? 라는 아주 단순한 생각으로 공모전도 끝났겠다. 야, 이거 우리 만든 거 가지고 하나 더 해보자 라고 했다가 그 팀에서 논문 써볼까?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물론 저는 대학원 나온 것도 아니고 사회학과 나왔잖아요. 영어로 논문을 쓰겠다는 생각은 아예 안 했어요. 무슨 영어 논문이야, 영어도 잘 못하는데. 근데 한국어 논문이라면은 이게 논문을 읽을 때 보니까 한국어 논문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던데 라는 생각을 했어가지고 그분들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사실 제가 보기에는 제가 한국어 사용자라서 한국어 논문이 쉬워 보였던 거겠죠. 어찌됐든 한국어 논문이라면 나도 한국인이니까 써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단순하게 했고, 또 논문 스터디, 이제 논문을 읽는 스터디도 계속 해왔었으니까 써보면 되지 않을까라는, 정말 아까도 말했던 어쩌다 연속해서 진짜 어쩌다 논문을 쓰게 된 거예요. 그렇게 이제 첫 논문은 정보처리학회 이제 춘기학술대에 논문을 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또 그 기존 연구 과정에서 봤던 어떤 문제를 발견하고 그 다음에 한국지능정보시스템학회 논문을 게재했고, 그렇게 논문들을 내다 보니까 저는 논문 연구에 되게 좀 적성이 맞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말로 하고 이렇게 써놓으니까 되게 단순한 과정 같지만 이 쓰는 과정이 절대 쉬웠던 건 아니에요. 저도 이제 앞에서 하도 구르고 구르다 보니까 좀 둔감해져서 할만했던 것 같다는 생각도 들지만 지도 교수님도 없고 저는 사실 모대 연구소에서 공부를 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아까도 보셨다시피 제가 공부하는 과정에 인터넷 강의들과 부트캠프는 딱 하나 있고 모대 연구소에서 공부한 사람은 아니었다 보니까 이런 여기서 공부했으면 차라리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많았을 것 같은데 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해봤자 동아리 사람 정도다 보니까 참 쉽지 않은 길이었는데 이렇게 이제 동아리 선배한테 논문 첨삭을 받으면서 논문을 썼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논문들을 쓰다 보니까 연구에 좀 적성이 맞는 것 같고 이 연구가 내 직업이 됐을 때 내가 좀 더 행복하지 않을까? 그 어떤 새로운 사실 연구 논문이 나왔다는 거는 그 논문은 기존에 있었던 지식이 아닌 새로운 지식을 발견해낸 거 혹은 이미 있는 문제를 새로운 방식으로 푼 거 이런 것들이 집합체가 저 논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과정 자체의 매력과 흥미를 느껴가지고 이 직업을 삼는 것을 이제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 이후에도 정말 많은 게 생략되어 있지만 뭐 트리플 AI 워크숍 논문 내에서 뭐 갔다 왔고 그다음에 뭐 AACL 이지카이 논문 제출 같은 것도 이런 뭐 다양한 여러 학회들의 해외 학회, 국내 학회들의 논문을 내면서 그렇게 건너서 이제 제가 연구원까지 되었습니다. 중간에 생략된 게 사실 굉장히 많지만 제가 여기서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는 사실 저는 뭐 제가 이 앞에 비전공자 뭐 이런 얘기들을 붙였을 때 사실은 저희 인공지능 연구하시는 분들 중에 천재 같은 분들 정말 많습니다. 와 어떻게 저 사람은 저 나이에 저렇게 많이 저렇게 뛰어난 연구를 하고 저는 사실은 뭐 여러분들 봤을 때는 저 사람도 좀 특이한 것 같은데 싶을 수 있지만 제가 여기까지 오는 과정이 있어서 저는 정말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걸 항상 느꼈고요. 그냥 노력을 좀 더 많이 아닐 수도 있는데 노력을 많이 하고 운이 좋았던 것들의 반복이었지 사실 저는 정말 비전공자로서 느끼는 핸디캡들 그대로 느껴가면서 연구들을 수행했고 정말 어떤 뚜렷한 목표의식 없이 어쩌다 치이면서 살아가다가 여기까지 오게 된 그런 이야기들을 좀 드리고 싶었어서 여기까지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더 프랙티컬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저런 사람이고 이렇게 치이다 보니까 치는 과정에서 알게 되는 것들도 있죠. 특히 뭐 저는 뭐 회사도 뭐 잠시만요. 목이 좀 타네요. 네, 회사도 지금 제 NC소프트에 있지만 이게 제 첫 회사도 아니고요. 직업도 앞에 4개를 얘기했지만 데이터 관련해서도 이미 뭐 데이터 분석가로도 일했었고 그 뒤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를 거쳐서 이 회사까지 왔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AI 업계 자체보다는 제가 채용 시장에 더 잘 가까울 수도 있겠다 하도 치이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있어서 제가 그때 취직을 준비하고 채용이 아니죠. 직업을 갖기 위해서 필요한 스펙들, 능력들을 준비하면서 알게 되었던 그리고 제가 또 다른 조사들을 통해서 알게 됐던 그런 채용 시장의 구조라든가 얘네들 좀 메커니즘 같은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도 또 여러분들이 직업을 가실 때 좀 도움이 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두 번째로 제 개인 커리어 이야기 뒤에는 이런 제가 느꼈던 그리고 제가 조사했던 AI 채용 시장의 구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채용이라는 걸 얘기했으니까 대학원이 아니라 딱 기업의 얘기가 될 텐데 기업이 AI를 한다가 저희들이 이제 기업 밖에서 보기에는 뭐 그런가 보다 야 쟤네 AI 하나 봐 뭐 요즘 AI 다 하니까 이런 말이 나오겠지만 기업이 AI라는 걸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도 프로젝트를 해봤다면은 프로젝트 주제를 정했을 때 어디 뭐 공모전이나 이런 데 나갔을 때 데이터를 주는 게 아니라면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하는 거는 이거 데이터가 있나? 하지 않아요? 데이터부터 찾아보는 게 원래 맞습니다. 데이터가 있어야 뭐 모델이라도 돌리니까. 기업도 똑같아요. AI 딥러닝 같은 걸 하려면은 콜렉트 데이터들을 모으는 단계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뭐 logging, sensors, external data, user generated content 되게 사업 내용에 맞춰서 되게 다른 사업 내용들에 맞춰서 되게 다른 부분들로부터 데이터를 받아오겠죠. 로보틱스란 다음에 센서로부터 들어온 데이터들을 받아야 될 거고요. 제가 만약 서비스 개선,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웹 베이스드로 어떤 서비스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 들어오는 데이터들을 통해서 마케팅 개선을 위한 모델을 만든다고 할 때는 저기 로깅 데이터들이 굉장히 중요하겠고 NLP를 한다 그러면 이제 유저 크리에이션 데이터, 뭐 블로그 같은 거 이런 플랫폼을 통해서 얻어낸 굉장히 막대한 자이너 데이터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사실 기업이 AI를 먼저 하려면은 데이터가 일단 수집을 시작해야 되고 수집이 되어 있어야 돼요. 아니면 구입을 해서라도 데이터가 있을 때 저희들은 모델링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럼 이제 데이터만 있으면 되냐? 그게 아니죠. 저희들이 뭐 작은 모델 만들 때는 데이터 CSV를 저장해서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굴려야 되는 데이터가 테라바이트 단위라면은 로컬에 넣을 수도 없고 제 CPU로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으로 불러올까? 딱 판다스 데이터 PD 데이터 프레임 하고 딱 열어오는데 12분 걸려요. 막 이런 모델 이런 데이터들을 봤을 때 이 데이터들을 과연 그냥 쌓아만 놨다고 쓸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저희들은 이제 데이터 수집 단계에서부터 이런 것들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데이터 플로우 그것들을 활용하기 위한 뭐 서버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이제 데이터를 쌓는 것도 사실 파이프라인이 있어야 되고 그걸 가져오기 위한 파이프라인 또 되게 다양한 실험을 위한 뭐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뭐 도커도 있어야 되고 뭐 쿠버네티스도 있어야 되고 뭐 되게 그걸 위해서 필요한 잠시만요. 그걸 뭐라 부르더라? 기반 여건? 어쨌든 여건이 맞는 것 같아요. 이런 여건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데이터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굴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됩니다. 여건만 만들었냐고 되냐? 아니죠. 뭐 데이터들은 여러분들도 아마 프로젝트를 해보셔도 다 알 텐데 데이터들 특히 저희가 직접 뭐 크롤링을 하든 아니면 뭐 센서를 통해 얻은 데이터들 다 되게 더럽습니다. 심지어 금융 데이터, 제가 금융 쪽을 많이 공부했었으니까 금융 데이터는 주로 블룸버그나 뭐 레피니티브 같은 곳들을 통해서 데이터를 가져오는데 얘네는 데이터를 판매하는 사람들인데 얘네들이 보내준 데이터에도 노이즈가 많아요. 이걸 어떻게 쓰라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런 그럼 각각의 그런 데이터들을 그냥 클렌징 할 수 있는 그런 것들까지 전부 여건이 마련이 돼야 됩니다.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완료가 됐을 때 저희들의 데이터를 쌓아놨고 데이터들을 어떻게 그 흐름에 따라 갖다 쓸 수 있고 그런 데이터들이 뭐 진짜 쓸 수 있을 정도로까지 노이즈들을 컨트롤이 된 순간부터 저희들은 어떤 분석이나 모델링을 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 위가 적혀 있는 게 이제 어그리게이트 레벨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 보면 어널리틱스 매트릭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트레이닝 데이터 이 모든 것들이 갖춰졌을 때 이제 드디어 그 데이터들은 분석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뭐 필요하다면은 모델링을 해볼 수도 있고 아니면 이 단계에서는 바로 뭐 시각화를 하시는 분들은 태블로 같은 뭐 그런 대시보드에다 이런 데이터들을 연결해가지고 저희들에게 그 데이터를 통한 유용한 정보들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시각화를 하기 위한 데이터의 양보다 데이터가 더 많아졌고 저희들이 데이터를 통해서 더 까다로운 문제를 풀어야 되게 된다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Learn Optimize라고 해서 A/B 테스팅도 써볼 수 있고요. 통계 분석을 넘어서 어떤 좀 심플한 알고리즘,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뭐 디시전 트리라든가 뭐 그런 어떻게 보면 좀 심플한 머신러닝 알고리즘들을 써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이제 저희들이 데이터가 충분히 많고 머신러닝을 넘어서 이제 딥러닝을 굴리려면은 GPU도 많아야 되고 이런 모든 여건들이 갖춰졌을 때 그 이후에 이제 회사는 AI 딥러닝이라는 것들을 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게 뭐 기업이 사실 AI를 직접 학습시킬 수 있는 여건을 갖추기까지는 많은 자본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제가 해본 건 아니거든요. 저는 뭐 이미 있는 회사를 가서 해본 거지만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단계마다 필요한 사람들이 다르고 또 이 모든 단계에서 예를 들어서 새로운 문제를 풀려면 여기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데이터가 없으니까. 그럼 이 모든 과정에 있어서는 기업이 얼마나 크냐, 그다음에 기업이 얼마나 사람이 많냐 이런 것들이 다 전부 중요해져요. 왜냐하면 여기 있는 것들은 다 어떤 것들 AI를 적용하기 위해 필요한 스텝들인데 주로 아주 많은 사람이 있고 체계가 잘 된 기업은 이것들을 다 굉장히 쪼개놓습니다. 보통은 이 아래쪽에 있는 단계, 뭐 데이터들을 새로 수집하고 그것들을 위한 뭐 그 데이터 플로우 같은 것들을 만들고 하는 것들은 아주 큰 기업에서는 주로 데이터 엔지니어라고 불리는 분들이 주로 작업을 하고요. 보통 큰 기업에서는 이제 뭐 클렌징부터 애널리틱스 혹은 뭐 더 나아가서 뭐 심플한 머신러닝 알고리즘까지는 잠깐만요. 이거 안 보이죠? 예. 이런 것까지는 보통 데이터 애널리스트 분들이 많이 하고 혹은 이 용어는 사실 회사마다 되게 달라서 이걸 하는 분들을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고 부르는 회사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보다 좀 더 올라가서 이 AI 딥러닝까지 합쳐졌을 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고 부르는 것도 있고 아니면은 저 부분을 똑 떼서 머신러닝 엔지니어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어쨌든 그런 기업의 여러 가지 직무들은 이 과정 속에서 어디부터 어디까지를 담당하느냐가 중요해요. 사실 그 이름보다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업의 규모와 업무 특성에 따라서 데이터 애널리스트라고 하는 직업조차도 모두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기업은 데이터 자체가 적은 기업은 데이터 애널리스트의 업무가 이 아래쪽에 더 많이 쏠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데이터 자체가 없으니까 저는 분석을 정말 잘합니다.
아, 너가 분석을 정말 잘하는구나. 근데 우린 데이터가 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데이터가 많은 기업은 아, 저는 SQL 정말 잘 쓰고 데이터 파이프라인 정말 잘 짭니다. 아, 근데 우린 필요한 데이터가 이미 다 있어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기업이 필요한 데이터 애널리스트한 이름 속에서도 필요한 스택 같은 거 정말 다양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런 내가 AI 리서처라는 직업을 가져야 해라고 말했을 때도 사실 리서처의 직무가 어디부터 어디까지냐는 그 기업이 처한 그 상황과 그 다음에 그 규모, 업무 특성 이 모든 것에 맞춰가지고 다 다르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AI 리서처라고 하는 직무는 주로 AI 딥러닝을 담당하는 일이지만 그 아래 있는 것까지 담당하는 기업들도 많고요. 특히 뭐 스타트업처럼 규모가 작아질수록 정말 아랫단부터 아예 서비스 개발까지 들어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리서처란 이름에 붙었는데도 불구하고 서비스 개발까지도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 일이 큰 기업에서 일어나기도 해요. 왜냐하면은 저는 아까 이렇게 쪼갰다고 이렇게 쪼개는 게 일반적이라고 말을 했지만 어떤 기업은 이걸 이렇게 쪼갭니다. 세로로 이렇게. 그러면 한 사람에서 여기부터 여기까지 담당하는데 대신에 범위를 좁혀놓는 거예요. 이런 기업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강점, 약점 같은 것들을 고려해서 어느 기업에 어떤 직무를 써야 될지를 사실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일단 제가 그래서 실제 채용 공고 사례들도 좀 몇 개 가져왔는데요. 뭐라? 아, 이 얘기가 여기 있었군요. 예, 죄송합니다. AI 리서처 업무 영역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반적으로 조직이 많이 분화되는 큰 기업에서는 AI 알고리즘, AI 연구 혹은 그냥 모델러라는 요즘 직군도 뽑던데 그냥 고도화된 모델링을 하는 거 이런 걸 다뤄야 될 수도 있지만 기업의 규모 특징 등에 의해 얼마든지 달라지고 그렇기 때문에 준비 전략이 모두 동일하진 않습니다. 자, 이거는 굉장히 제가 어느 회사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아주 크고 AI를 정말 잘하고 아주 거대한 자연어 처리까지 굴릴 수 있는 아주 큰 IT 대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N사인데 거기에 이제 작년도 공채에서 AI 머신러닝 분야 OCR 개발 분야의 채용 공고를 하나 가지고 와봤습니다. 여기 보시면 담당할 업무 엔드투엔드 OCR 연구 개발, OCR을 위한 멀티모달, 멀티도메인 프리트레이닝 모델 연구 개발, 도큐먼트 언더스탠딩을 위한 다양한 상용 모델 연구 개발. 뭐 아래 또 영어로 뭐 적혀 있죠. 그다음에 이걸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격 요건이 무엇이냐? 보면은 이게 채용 공고잖아요. 여기에서 한 몇 명 뽑겠죠. 이게 기본이고 여기는 있으면 우대사항이라고 하지만 보통 우대사항도 어느 정도 충족한 분들이 뽑히는 건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세상이 이게 상대평가해가지고. 그럼 둘 다 한번 보죠. OCR 개발에 대한 관심 있어야죠. 파이썬 언어 능숙, 그치? 딥러닝 모델 학습 경험, 그치? 전산학 기본기 있어야죠. 뭐 있는데 결국에 사실은 진짜 가르는 건 이 아랫부분인데 탑티어 학회 논문 게재 경험, 챌린지 입상 경험, 머신러닝을 이용해서 뭐 서비스 경험, 소프트 엔지니어링 기술 보유자, 빅모델 학습 경험. 이게 빅모델이 진짜 아까 말했던 아주 굉장히 큰 데이터에 아주 큰 모델을 학습시키려면은 뭐 GPU 여러 대를 병렬 처리해야 될 수도 있고 그럼 뭐 데이터 파랄레리즘이 될 수도 있고 뭐 모델 파랄레리즘이 될 수도 있지만 이것들을 봤을 때 얘네들이 지향하는 거는 진짜 딱히 사실 이 문과가 되게 중요한데 탑티어 학회 논문 게재 경험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리서치 능력이 뛰어나야 되는 일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어이구야 이 피라미드의 딱 가장 상위에 있는 그런 사람만을 필요로 한다는 겁니다. 이 아래에서 무슨 뭐 데이터 수집부터 하셔야 되고 이런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정말 이것을 여기 있는 OCR 연구 개발을 이제 굉장히 잘하고 이것들을 고도화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을 필요로 하는 것이죠. 뭐 다 그럴 수도 있으니까 이번에 다른 회사를 하나 보겠습니다. 이 회사 역시도 제가 이름을 얘기하진 않겠지만 핀테크사고요. 굉장히 크고 유명한 회사고 예. 일이 많고 돈을 많이 주는 걸로 유명한 회사인데 여기 이제 이거는 수시 채용 공고인데 머신러닝 엔지니어라고 하는 채용 공고가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머신러닝을 위한 데이터 전처리부터 학습 모델 평가 및 최적화 모델 서빙 모니터링까지 전체적인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고 운영해요. 아까랑은 좀 다르지 않나요? 새로운 서비스 적용된 모델을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와 협력해서 배포하고 파이프라인을 운영해요. 오, 기존에 있던 모델 성능을 모니터링하고 개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요. 여기부터 함께할 업무부터가 일단은 많이 다르지 않나요? 파이프라인부터 만들고 모델 학습이 이 모든 것에서 여기밖에 없죠. 평가. 나머지 막 서빙부터 막 모니터링에다가 막 파이프라인 운영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사실은 여기는 이제 그 T사는 단순히 여기 그 피라미드에 있는 최위 쪽에 있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래 단계에 있는 일들까지도 합쳐진 게 머신러닝 엔지니어의 직무에 포함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다 보면은 하는 일이 다르니까
당연히 필요 요건이 다르죠. 여기 아래도 보시면은 머신러닝 파이프라인 설계 및 구축 경험이 필요해요. 저 파이프라인이 뭐 모델 학습 파이프라인도 있겠지만 데이터 파이프라인도 포함할 수 있고요. 대규모 트래픽에서 모델 서빙 시스템을 디자인하고 운영해본 경험이 필요해요. 이건 대학원에서 배우는 게 아니죠. 이거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을 잘하는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모델 서빙을 지원하는 다양한 오픈 소스를 써본 경험이 필요해요. 대학원에서는 서빙 안 배웁니다. 배운 데도 있겠죠. 근데 연구와 관련된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다음에 large language 모델 관련 경험, pre-training, fine-tuning, 모델 관련 경험. 아까랑 좀 말이 많이 다르지 않아요? 여기서는 탑 NLP 탑티어 학회 논문 게재 경험 이런 게 적혀 있었는데 여기서는 large language 모델 관련 경험이 있으면 좋아요. 좀 다르지 않나요? 필요한 역량 자체가 되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여긴 또 이제 그 업무 특성에 맞게 증권 금융 도메인의 지식이나 경험이 있으면 좋아요 같은 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기업은 아까 보여드렸던 N사보다 규모가 훨씬 작은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인원 수가 많이 작고 스타트업에 해당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워크플로우를 한 사람이서 담당해야 될 워크플로우가 굉장히 넓다 보니까 그러면은 뭐 탑티어 학회 논문 낼 수준의 사람 이런 것까지 다 잘하면 되는 거 아니냐 했는데 그런 사람 별로 없으니까 그러니까 아예 준비해야 될 게 좀 다르다는 게 느껴지시나요? 잠깐만요. 무기. 다음은 다시 큰 기업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회사 이름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떤 그 뭐 제 휴대폰 어플, 메신저 어플을 담당하고 계시는 K사, 인공지능 계열사에 있는 랭귀지 모델 AI 리서처 공고입니다. 이건 현재 지금 올라가 있는 공고로 알고 있고요. 여기 업무 내용을 보면은 large language 모델 분산 학습 및 모델 아키텍처와 학습 알고리즘을 고도화. 이건 모델 아키텍처와 학습 알고리즘을 고도화해야 되는구나. 또 데이터셋 고도화, 전처리 등 파이프라인 개선. 얘는 큰 기업인데 데이터 파이프라인까지 어느 정도 건드리나 보네. 휴먼 피드백과 익스터널 노리지를 비롯한 large language 모델 성능 개선을 위한 언어 모델 연구 개발.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까 N사랑은 다르게 어떤 데이터까지도 건드리지만 사실 중점적인 거는 결국에는 언어 모델을 연구하고 이걸 고도화하고 더 좋게 만들어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원 자격에 관련 종목 석사 이상의 혹은 이에 준하는 프로젝트 경험 같은 걸 요구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있는 large language 모델 혹은 뭐 이제 개발해야 될 것들을 굉장히 고도화하고 굉장히 높은 리서치 역량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 딥러닝 프레임워크 잘 써야 되고 연구 개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새로운 기술 업무에 대한 도전 정신이 필요하겠죠. 하지만 아까 N사 뭐 여기 아래에도 보시면은 뭐 여기도 그거 있죠. 주요 학회 및 저널 퍼블리케이션 실적 혹은 이에 준하는 프로젝트 경험 뭐 이런 것들이 적혀 있는데 아까 N사와 뭐 규모가 얼마나 차이 나는지 모르겠지만 둘 다 대기업인데도 아까 N사는 완전히 피라미드 히어라키 이 위에 있는 데 집중했던 거에 반면에 여기서는 이제 이 K사는 조금 더 아래 단계까지도 여기 AI 리서처가 이런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채용 시장, AI 채용 시장은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특성에 굉장히 맞물려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강점을 바탕으로 어느 기업에 지원해야 될지 좀 전략적으로 선택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나는 모델 정말 잘하고 나 연구 정말 잘하는데 난 개발 정말 못해 하면은 정말 연구 개발을 필요로 하는 AI 리서처 직군에 지원하는 게 맞겠고 난 모델 학습도 좀 할 줄 아는데 난 사실 원래 개발자 출신이어가지고 파이프라인 이런 거 정말 잘 깔아 이러면은 아까 T사와 같은 그런 회사를 가는 게 아니라 그런 회사를 지원하는 것이 사실 전략적으로는 굉장히 더 효과적인 전략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지원을 하실 때 그 회사에 필요한 인재상 혹은 그 회사가 처해 있는 상황들을 항상 고려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저 역시도 이제 지금 제가 다니는 회사의 공고를 가져올까 하는데 다 내려가서 못 가져왔는데요. 저도 이 지원자격이나 우대상 같은 걸 정말 되게 꼼꼼히 읽고 지금 이거 나랑 딱 맞는데 이런 거를 다 맞춘 다음에 지원을 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뭐 우대사항에 뭐 논문 작성 경험이랑 뭐 기타 등등 있었고 뭐 지원 자격에는 주로 뭐 프레임워크 사용 능력 그다음에 뭐 간단한 뭐 서비스 개발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저는 뭐 비전공자지만 그냥 공모전 나갈 때 해코톤 같은 것도 나가면서 서비스 개발 해본 적이 있었어가지고 잘하는 게 아니지만 경험이 있으면 좋다고 해서 나 경험 있어 하면서 지원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지원을 했었는데 여러분들도 역시 이런 것들을 잘 맞춰서 지원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은 이제 뭐 채용 시장 이렇게 된 건 알았으니까 그럼 어떻게 비전공자가 장점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얘기를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잠깐만 한 모금만 더 마실게요. 혹시 제가 말이 좀 빠른가요?
아, 감사합니다. 비전공자가 장점이 될 수 있을까? 일단은 장점이 아니니까 이제 장점이 될 수 있을까를 고려해야겠죠. 일단 장점이 아닙니다. 단점이죠. 비전공자는. 전공자가 세상에 얼마나 많은데, 석사도 얼마나 많은데. 당연하게도 AI 연구원이란 직업을 갖기 위해서는, 혹은 이제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되고 난 이후에도 일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그 전공을 전공한 학부 전공생보다 잘해야 돼요. 더 잘하고 더 많이 알아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프로잖아요. 아마추어보다 잘해야죠. 프로는 돈 받고 일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비전공자라고 하는 것이 장점이 되기 위해서는 거쳐야 될 길이 상당히 멉니다. 일단은 비전공자라는 점이 더 이상 단점이 아니려면은 전문 지식이 탄탄해야겠죠. 그다음 업무 능력이 숙달돼 있어야겠죠. 같이 일하는 사람이 아 얘가 비전공자구나라는 생각이 들지 않아야 돼요. 그냥 내 옆에 동료 1. 근데 일 잘하는데? 해서 아 근데 그 사람 저라고 제가 잘하진 않는데 저는 그냥 평범한 연구자지만 제가 만약에 엄청 잘한다고 했을 때 제 옆에 있는 동료가 그냥 같이 일하다가 누군가 그 사람 K대학 사회학과 나왔대. 아 진짜 나 그 사람 비전공자인지 몰랐어. 약간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사실은 전문 지식과 업무 능력이 있을 때가 비로소 이제 비전공자라는 핸디캡이 사라지는 순간인 건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적혀 있을 때 비전공자가 장점이 되기 위해서는 일단 비전공자에 나타나는 단점을 일단 극복을 하는 게 우선이고요. 그다음에 본인의 또 다른 장점, 자기 전공에서 나오는 장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약점이 없다는 전제하에. 그럴 때 이제 결합이 되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남들보다 좀 더 우위에 있는 순간이 오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뭐 여기 지금 채용 얘기잖아요. 채용 얘기가 나왔다는 거는 사실은 시간이 모자라다는 겁니다. 시간이 우리에게 무한하고 우리에게 우리에게 시간이 무한하고 시간도 자원이긴 하죠. 어쨌든 자원이 무한하다면은 사실은 우리는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어요. 저에게 시간이 정말 많다면은 대학 졸업하고 대학 다시 가도 됩니다. 돈이 많다면 애초에 취직할 생각 안 해도 되고요. 취미로 인공지능 하면 되죠. 저희들은 항상 리소스가 모자라기 때문에 이렇게 항상 힘든 것인데 그러면은 저희들은 이제 그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모자란 시간, 모자란 자원 속에서 우리는 우리들의 단점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극복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여기는 이제 제가 직접 경험했던 어떤 것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일단은 문과계열 전공자라고 할 때 비전공자는 굉장히 다양한 비전공자가 있을 수 있어요. 사실은 비전공자는 자기가 자기 자신을 규정하는 거라 제가 전자공학을 나왔어도 AI 분야에서는 비전공자라고 하면 비전공자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가 비전공자라고 말을 할 때 그 사람이 마주하는 장벽은 되게 다른데 일반적으로 문과계열 전공자들이 가장 많은 벽을 마주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럴 때 마주하는 장벽은 보통 이게 5개가 있는데요. 다 인지하고 있는 장벽이라고 하면 AI 그 자체입니다. AI 자체가 어려웠다는 거. 이게 대부분 인지하고 있는 장벽인데 잘 인지하지 못하는 장벽들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가 선형대 수학 및 기타 수학적 토대입니다. 두 번째로 수리통계학 확률론 등의 통계학적 지식이고요. 세 번째가 컴퓨터 과학적 지식, 네 번째가 코딩 그 자체입니다. AI를 공부하다 보면은 그 딥러닝 프레임워크나 이런 거에만 익숙해질 때가 있는데 사실은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할 때는 코딩 그 자체도 문제가 많이 되거든요. 컴퓨터 과학적 지식 되게 중요하고요. 수학적 토대, 통계학적 지식 이것들은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그럼 이것들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극복해낼 것인가는 이제 제 경험과 주변 사람들 경험을 좀 합쳐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은 다른 얘기들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여기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내가 뭘 모르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내가 뭘 모르는지는 아는 이걸 다 아는 게 아니라 내가 뭘 모르는지는 아는 상태로 빨리 나아가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 그럴 땐 이제 전략적으로 더 못하는 것들을 빨리 채워나갈 수 있는데 제가 이거부터 말씀을 드리는 게 내가 모자란 게 AI 그 자체다라고 하는 것만 인지하고 있으면 나머지를 개선할 여지가 없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듣고 있는 모든 분들은 이 4개도 문제가 된다. 그리고 이것들을 빠르게 채워야 된다. 또 빠르게 채울 때 당연히 다 못 채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모르는 게 뭔지 내가 진짜 약한 게 뭔지를 끊임없이 인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것들을 빠르게 채워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선형대 수학 및 기타 수학적 토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저는 원래 수학 잘 못했고요. 지금도 잘 못합니다. 근데 일단은 일하려면 알아야 돼요. 나 인공지능 연구하는데
수학 잘 몰라도 되던데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가끔 있는데 그분들 자세히 얘기 듣다 보면 수학 곧잘 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주 고급 수학까지 필요 없다 이런 얘기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선형대 수학 자체는 수강해보는 게 좋아요. 선형대 수학은 AI 그 자체를 이루는 굉장히 중요한 수학적 스킬이기 때문에 근데 선형대 수학 수강하고 뭐 이런 기타 뭐 전공 수업 같은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채워나가기에 저희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압축적인 수학 강의를 먼저 듣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뭐가 있는지 빨리 알고 그 개념 빨리 보고 물론 이해가 깊어지긴 어렵겠지만 뭐가 있는지 아는 것부터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나중에 더 공부해야겠구나. 내가 이런 걸 접했을 때 이게 뭐지가 아니라 이거 그건 것 같은데 내가 잘 모르겠네. 이것만 따로 공부해봐야겠다 할 수 있을 정도로 압축적인 수학 강의를 듣는 것이 좋은데 뭐 제가 추천하는 건 이제 요즘 이런 게 되게 많아요. Mathematics for Machine Learning and Data Science. 그다음에 뭐 대학 강의들 K무기나 이런 데 올라온 대학 강의들 중에 통계학과 학생들이 나중에 통계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통계 수학 강의들도 있고 주로 공학 과목 등들 들으시는 분들은 공학 수학이 있는데 공학 수학은 수학과에서 배우는 내용들을 아주 핵심만 요약해서 한 책 혹은 책 2권 정도에 다 뭉쳐놓은 것들이죠. 공학 수학 1, 2를 다 들어야 되냐는 뭐 이제는 그거는 이제 하는 분야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긴 한데 어찌됐든 저는 처음 수학 강의를 들어야 된다면 빠르게 압축적인 강의들을 통해서 수학에 뭐가 있고 어떤 개념들이 있고 이런 것들을 빨리 파악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고등학교 때 수학하듯이 수학을 보는 거는 별로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거기 있는 개념들을 빠르게 이해하고 수식을 봤을 때 알아볼 수 있고 이게 뭘 지칭하는지 여러분들 논문 보면은 되게 중요한 것들은 주로 수식으로 적어놔요. 그 수식을 보고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까지 빠르게 기초를 다지는 걸 추천합니다. 두 번째는 수리통계학, 확률론 등의 통계학적 지식인데 얘는 이제 실제 일을 할 때 되게 중요합니다. 데이터 EDA나 이런 것들을 할 때 사실 통계학적 지식이 아주 많을수록 좋아요. 그러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더 좋은 방법들을 고려해낼 수 있는데요.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Mathematics for Data Scientists, Machine Learning and Data Science나 통계 수학은 이런 내용들을 일부 포함하긴 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들이라고 하면은 뭐 기초 통계, 회계 분석, 수리 통계, 확률론 기초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사실은 공부하는데 좀 걸려요. 이것도 압축적 강의를 듣는다고 하면 기초 통계가 될 텐데 기초 통계만 가지고는 사실 뭘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것들이 지금 당장 어려운 문제를 마주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면은 내가 단순히 채용을 앞두고 있는 내가 채용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때는 이것들을 하나 채워가는 것들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뭐 이렇게 말해도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들어가서도 계속 공부하면 되는 것들이긴 해요. 그러니까 알긴 알아야 되는데 지금 너무 막 아주 플루언트하게 알 필요는 없어서 이런 것들은 뭐 K묵이나 코세라 있는 플랫폼 등을 통해서 꾸준히 하나씩 들어가는 것도 좋고요. 저는 유튜브에서 통계학 관련 유튜버들의 유튜브를 많이 보거든요. 이름만 알고 있었던 개념들을 검색해서 그 사람이 쉽게 설명해주면 들어보고 이게 그거야 이러고 이제 논문 볼 때 이게 그래서 이렇게 했구나를 나중에 이해하는 전 이런 식으로 통계학적 지식들을 많이 쌓았던 것 같아요. 물론 대학교 때도 뭐 아까 금융공학 때 들었던 것들도 있어서 좀 더 쉬웠을 수도 있지만 어찌됐든 기초 통계 정도는 들어보는 게 좋은데 그 뒤에 있는 내용들은 뭐 시간 날 때 틈틈이 계속해서 채워나가는 것이 좋고 일을 할 때도 계속 채워나가야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컴퓨터 과학적 지식 코딩 그 자체는 사실은 뭐 저게 없는 게 티가 바로 나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 채용 들어갈 때 코딩 테스트 본 다음에 그 다음부터 서류를 붙고 코딩 테스트를 보는 곳이 있고 코딩 테스트를 붙은 사람들만 서류 평가를 들어가는 게 있는데 코딩 테스트 이후다 보니까 사실은 채용에 있어서 이 사람이 가진 컴퓨터 과학적 지식을 바로바로 평가하는 회사가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코딩 그 자체, 컴퓨터 과학적 지식 딴 게 다 모자랄 수 있어요. 막 운영체제 이런 거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근데 알고리즘 자료 구조는 잘 해야 돼요. 아까 말했던 코딩 테스트를 통과하려고 해도 알아야 되는데 같이 일할 때도 잘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제가 AI만큼이나 그냥 채용을 해야 된다면 내가 어느 기업에 들어가야 된다면은 알고리즘 자료 구조는 정말 꼭 수업을 듣거나 교재를 통해서 공부하셨으면 좋겠고 코딩 테스트 문제 많이 풀어보셔야 되고요. 적어도 기업에 들어갈 수준까지는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네이버 아닙니다. N사나 K사에 가고 싶으면 거기 코딩 테스트 정말 어렵습니다. 그 진짜 어려워요. 저도 봤었는데 코딩 테스트 N사 떨어지고 K사 붙을 때 저 정말 코딩 테스트 끝나고 토하는 줄 알았습니다. 정말 어려운데 이런 것들은 꾸준히 단련해야 돼요. 하루 이틀을 공부한다고 뭐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또 현업에 나가서도 여러분들의 코드는 항상 상위 직자에게 코드 리뷰 받게 되고요.
여러분들 코드 자체가 이 프레임워크만 잘 다루어서 되는 문제가 아닌 것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알고리즘 자료 구조 단단하게 하시고 코딩 잘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은 AI 그 자체인데 요거는 그래도 여러분들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길인지 좀 알죠. AI는 근데 사실은 저희가 AI라고 부르는 것들은 안에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도 이미 알겠지만 뭐 자연어 처리 아주 중요한 분야죠. 컴퓨터 비전 중요한 분야죠. 강화 학습도 있고요. 아까 보셨던 저기 뭐 OCR 쪽도 있잖아요. AI 리서처라고 하는 거는 리서치는 그 리서치 분야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연구 분야를 좀 정하셔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NLP였거든요. 이런 전문 분야를 중심으로 공부를 아주 깊게 이어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사실은 뭐 제가 막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 하고 NLP 하고 뭐 컴퓨터 비전 하고 강학습 좀 하면은 다 못해요. 다 잘 못하는 상태가 될 확률이 높아요. 똑똑하신 분들 중에 되는 분들도 있는데 저같이 평범한 사람이라면 하나만 잘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자기가 찍은 그 분야를 중심으로 꾸준하게 논문들을 읽고 그 다음에 구현해봐야 될 건 구현해보고요. 뭐 다 구현할 필요는 없는데 이 논문 중요해 보이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연구자가 되면은 어떤 스페시픽한 문제를 풀 때 이미 기존에 있었던 연구들을 바탕으로 그것들을 처음에 접근을 해보게 되잖아요. 왜냐하면 논문을 이렇게 풀더라 그러면 그것부터 한번 해보고 라고 하게 되는데 모든 논문에 나온 모델들이 다 그 본인 GitHub에 모델이 공개되어 있진 않아요. 여러분들은 논문을 보고 그걸 구현해보는 일이 현업에 가면 생깁니다. 물론 아주 잘 알려지고 많은 사람들이 도전했던 문제나 허깅페이스의 모델도 다 올라와 있고 다 그렇지만 실제로 우리가 마주하는 문제들은 되게 스페시픽한 문제들이 많아요. 특히 리서처로서 마주하는 문제들은. 그럴 때를 대비해서는 논문들, 어떤 연구들이 있고 어떤 지식들이 있는지도 알아야 되지만 구현도 할 줄 알아야 돼서 이런 것들도 뭐 계속 할 필요는 없는데 많이 하시면 좋습니다. 또 논문을 근데 나 논문 읽을 시간도 없고 나 영어도 잘 못하는데 뭐 이러실 수도 있는데 요즘 세상이 너무 잘 돼 있습니다. 저기 DSB 유튜브 채널이나 딥러닝 논문 읽기 채널 들어가면은 한국어로 설명 되게 잘해줘요. 제가 이미 그 논문을 봤는데 분명 난 다 읽었는데 제 영어 능력이 떨어지는 건지 저걸 보면은 저게 저 얘기였어 정말 많이 그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제 저런 다양한 유튜브 채널 아니면 뭐 개인 채널들에도 올리시는 분들 진짜 많은데 아니면 티스토리에도 정리해 주시는 분들 많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어쨌든 AI 분야의 자기의 전문 분야에 나오고 있는 그런 리서치 트랙들 그 연구 흐름을 빠르게 따라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뭐 취직이 돼야 되는데 근데 이것도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아까도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거지만 AI 리서처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거 혹은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을 가장 크게 오해하는 게 모델링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 케글 금메달 타고 이런 모델링 능력이면은 그건 AI 리서처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사실은 리서처, 특히 AI 리서처의 업무는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하는 건데 그 앞에 AI가 붙은 사람은 그 사람의 스킬셋이 AI인 것뿐입니다. AI로 풀 수 있는 문제를 발견하고 그걸 해결하는 사람들에 가까워요. 가깝다는 게 아니라 사실 그거 그 자체입니다. 연구라는 것도 사실은 그런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엔 제가 앞에 있었던 이 모든 얘기들은 AI 연구원이 문제를 발굴하고 그걸 자기 신의 스킬셋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어떻게 빠르게 전략적으로 쌓느냐에 대한 얘기에 가깝고요. 그래서 이게 비전공자가 어떻게 장점이 되는데 이건 뭐 제 경험적인 얘기인데 이런 약점들이 좀 보완된 상태에서는 코어 분야의 연구를 저는 자주 하지 않아서 그것까지는 잘 얘기를 못하겠지만 결국에는 문제 정의를 빠르고 깊고 좋은 문제 정의를 찾아내는 거는 사실 되게 간학문적인 능력이 발달된 사람들이 잘하더라고요. 사실 그거에 대해서 아주 단적인 예가 모드 연구소에 참 많은데 여기 모드 연구소에 있는 랩 3개 소개거든요. 왼쪽 위를 보시면 AI 뭐 어그테크라고 해야 되나요? 에이즈테크라고 해야 되나요? 실제 농업에서 AI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중점을 둔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랩입니다. 전반적인 기술과 농업 분야에 연구되고 있는 센싱 및 자동화 기술을 융합해서 미래 농업 혁신을 위한 기술 개발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이 문제 정의 자체는 농업을 잘 모르는 사람에게는 잘 떠오르지 않아요. 당연한 거겠죠? 그 오른쪽을 봅시다. 유전체 및 마이크로바이옴 데이터를 활용했을 때 자연적으로 나올 수 있는 수많은 문제들을 풀 예정입니다. 저기 풀 문제 자체를 제시한 건 아니지만 저거는 문제 정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도메인을 잘 알아야 됩니다. 이거 제가 있는 데죠. FIT는 금융과 접목 가능한 MLDL 기술을 직접 연구하고 있습니다.
여기 NLP 제가 하는 거죠. Causal Inference, Reinforcement Learning 등 다양한 ML/DL 기술을 단순히 사용해 성능 향상을 목표로 하는 대신 그 원리에 대한 재무적 설명까지 제공하는 연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런 어떤 연구에 대한 아이디어 혹은 발견해야 될 문제 의식은 사실은 그 연구 분야 뭐 NLP나 CV 그 안에도 굉장히 많지만 풀어야 될 문제들은 사실 이런 간학문적인 곳에 훨씬 많습니다. 특히 NLP나 이런 기술들이 어느 정도 그 코어 인공지능 기술들이 지금 굉장히 수준이 많이 올라왔잖아요. 챗GPT 같은 거 써보셨을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가장 필요한 거는 새로운 이것들을 적용할 새로운 분야들을 발견하고 이 만들어진 기술들을 활용해서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분야들을 빠르게 발굴하고 그 접목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 연구의 흐름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데에서는 사실 비전공자분들이 앞으로 빛을 더 많이 발하셔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더 문제를 자기가 잘 아는 분야의 문제를 더 많이 발견해보고 더 많이 적용해보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은 비전공자가 아니라 투전공자가 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일단 마지막은 비전공자 학사 모든 핸디캡을 넘어서인데 뭐 원래 하려고 했던 내용이랑 좀 달라졌어요. 질문이 많아서 이제 좀 질문 분량을 늘리다 보니까 여기는 그냥 좀 마인드셋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핸디캡을 가졌다는 거는 자질을 계속 의심받는 상황에 놓인다는 것이고 노력을 평가절하당하고 수많은 시험을 거쳐야 되는 상황에 놓인다는 것을 의미해요. 여기에 적힌 건 제가 면접 가서 직접 들었던 얘기들만 적어놨습니다. 면접에 갔어요. 다 뚫고 왔는데 일단 비전공자라서 저희도 채용하기엔 좀 리스크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 그렇군요. 이랬죠. 떨어졌습니다. 딴 데 갔어요. 다 잘했는데 마지막에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결국 근데 전공자가 아니면 나타나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막 이런 얘기를 저한테 갑자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떨어뜨리나 보다. 예, 떨어졌습니다. 그다음에 이건 진짜 좀 자존심 상했는데 수상 실적이라는 거 정말 좋으시고 논문도 많이 쓰셨는데 근데 이게 본인이 직접 다 코딩한 거 맞아요? 예, 제 GitHub에 있습니다. 근데 같이 작업한 걸 수도 있으니까 자기가 직접 코드 짠 부분만 좀 찝어줘라, 보여달라. 제 GitHub에 있는 게 다 제가 짠 건데요. 그래요? 뭐 알겠습니다. 하고 떨어뜨렸습니다. 뭐 저건 이제 석사에 준하는 경험이라고 적혀있길래 지원서를 냈는데 이제 수시 채용을 냈는데 답장으로 관련 학과 석사 이상만 채용합니다. 죄송합니다라고 오더라고요. 그리고 저거는 제가 아직도 제가 저거 말을 듣고 그날 밤에 잠이 안 왔는데 1차 면접을 갔는데 다 듣고 마지막에 뭐 수상 실적 많으시고 논문 이것저것 쓰신 건 대단하는데 대단하신데 근데 저희가 보기에는 딱히 깊이가 있어 보이지는 않거든요. 이게 솔직히 비전공자가 좀 끄적끄적 해봤다고 깊이가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그때 이제 머릿속으로 이거 무슨 말을 해야 되나 하다가 그런가요? 하고 나왔죠. 재밌는 게 저렇게 말해놓고 저 붙였어요. 그래서 2차 면접을 안 갔습니다. 안 가요 하고 이제. 어쨌든 사실 비전공자뿐만 아니라 어떤 업계에 있어서 약점을 지니고 들어간다는 건 이 수많은 상황을 마주해야 된다는 걸 의미해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 분야 자체가 트렌드도 되게 자주 변하고요. 제가 NLP를 처음 공부했을 때랑 지금이랑 트렌드 굉장히 다릅니다. 공부할 것도 정말 빠르게 쌓여요. 제가 어떤 논문을 읽었는지는 항상 정리해두는 편인데 제가 올해 2월부터 저번 주까지 51개 논문을 읽었는데 그래도 전 트렌드를 다 못 따라갑니다. 공부할 건 굉장히 빠르게 쌓이고 내용은 점점 어려워져요. 이 과정에서 이런 것들을 공부해 나간다는 것은 사실 정말 이 길이 쉬운 길은 아니라는 걸 저는 항상 느낍니다. 그리고 진짜 공부는 힘들고 아까 말했던 그런 상황들을 맞이할 때 자존감도 상당히 많이 낮아지고 또 제가 가장 힘들었던 거는 저는 제 자신을 사랑하고 저는 제가 잘한다고 믿었지만 그냥 저런 걸 자주 마주하다 보니까 나 쓰레기인가 봐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었고 진짜 혼자 속상해서 온 적도 있었는데 결국에는 사실은 이게 그냥 쓴 말이 아니라 결국에는 몸을 건강하고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하면서 시간을 해결해 준다고 믿는 것이 결국엔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아까도 커피챗에서도 얘기했는데 뭐 많은 광고나 여러 사람들은 항상 3개월, 6개월 뭐 공부하면은 뭐 개발자 될 수 있다, AI 연구원 뭐 1년 안에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지만 세상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석사가 괜히 석사 과정이 2년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놀면서 하느라 2년 걸리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 죽어라 2년 하는 거거든요. 어떤 업무적 능력 혹은 그런 학문적 깊이가 생기기까지는 사실은 뛰어난 사람들은 더 짧을 수 있는데 다들 시간이 꽤 걸리는 일이에요. 그건 어쩔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거를 제가 8시간 공부할 걸 오늘 12시간 공부한다고 해서 2년 걸릴 게 갑자기 6개월이 되진 않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들은 맞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과 시간을 쏟아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조급해지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을 죽이는 일이더라고요. 저도 정말 힘들고 괴로웠던 순간들이 있는데 지나고 나면은 사실 원래 그때 그걸 다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 게 당연한 거였던 것들도 꽤 많았어요. 아, 이거는 더 많이 해보고 더 많이 공부했을 때 알게 되는 것들이었는데 그걸 알기 위해서 정말 많이 노력했지만 사실은 그 시간이 해결해 줄 일이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항상 조급한 마음을 갖지 않아야 하고요. 원래 어려운 거고 원래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이고 원래 노력이 필요한 일입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서 항상 시간이 해결해 준다고 믿고 계속해서 노력을 유지하는 것이 결국에는 우리 앞에 놓여진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항상 몸과 마음 다 잘 건강하게 유지하시면서 꾸준히 노력하신다면은 분명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에 그 시간이 데려다 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해당 챕터에 준비하려고 했던 내용들이 따로 있었는데 여기서 마인드셋에 대한 얘기를 하고 제가 사전 질문 리스트를 받았는데 사전 질문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답변들을 하면서 이제 내용들을 마무리해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전 질문 제가 아까 여기 앉아서 처음 봤거든요. 그 넣을 때는 그냥 다 넣어놔가지고 어려운 질문이 많더라고요. 일단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학부만큼의 지식을 얻었는지 증명하는 방법과 증명하기 위해 어느 정도까지 공부해야 하는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학부 수준의 지식이 충분하진 않다고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증명하는 방법 이게 증명할 수 없어요. 혹시 여러분들 대학교에서 옆에 같은 전공 듣고 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얘가 이 전공을 얼마나 잘하는지 아나요? 사실 어떤 분야의 학부만큼의 지식을 얻었는지 증명하는 방법은 전 딱히 없다고 생각해요. 그건 사실 자기 자신이 제일 잘 알아요. 전 아까 제 입으로 사회통계는 잘했지만 나머지 다 못했다고 했잖아요. 이 사실 저밖에 모릅니다. 제 동기들 아무도 모르거든요. 이거는 자기 자신이 제일 알 수 있는 것 같고 근데 내가 이제 취업 시장의 문을 뚫을 정도의 실력이 되냐는 써보면 압니다. 계속 떨어진다 하면은 내가 지금 좀 뭔가 모자란 게 있다는 거겠죠. 어느 정도까지 공부해야 하는지 이건 사람마다 다르지만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약점의 양에 따라서 준비하는 기간은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노력해야 된다는 건 모두가 똑같죠. 전공자라고 할지라도 그것에 대한 직업을 얻기까지는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이거는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이나 자기에게 부족한 점이 얼마나 많은지 이런 거에 따라 좀 유기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유기가 아니라 유동적으로. 두 번째는 AI 관련 채용 공고만 봐도 석사가 많습니다. 그래서 AI 쪽 취업 후 야간 석사를 취득할 예정인데 현실적으로 가능한 부분인지 또한 AI 채용 시장에서 야간 석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사실 전 이 질문을 아까 읽고 나서 취업 후 야간 석사를 취득한다고 하셨는데 왜 채용 시장에서 야간 석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시는 채용을 미리 취업했다며? 라는 얘기를 보았는데 뭐 일단은 요거는 사실 시장에서 어떻게 보는지는 제가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야간 석사 취득할 예정인데 현실적으로 가능한 부분인지 하시는 분 많아요. 근데 힘든 건 맞죠.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가능하고요. AI 채용 시장에서 야간 석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기에서 보시면 취업하시고 야간 석사를 취득한다고 적혀 있잖아요. 만약에 이직하실 때 그걸 누군가 본다면은 이 사람 대단하네라고 생각하겠죠. 일도 하면서 야간 석사 한 거니까. 뭐 야간 석사라서 막 이 사람이 채용이 안 된다 그건 아닐 거고요. 아마 이미 일도 했고 야간 석사가 있다면은 그 다음부터 능력이 중요하겠죠. 자신 업무 능력을 좀 잘 닦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야간 석사 하면은 대부분 다 대단하다고 얘기합니다. 일하면서 석사 어떻게 따요? AI 분야의 경우 대학원 진학은 필수적인가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이 많은 답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디 쓰느냐에 따라 다르기도 하고요. 없어도 되기도 하고요. 이거는 자신의 강점과 약점에 따라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비전공자 취업 준비 과정이 궁금합니다. 비전공자가 AI 엔지니어까지 가기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공부를 해나가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까요? 비전공자로서 AI 연구원 개발자가 되기 위한 자질은 무엇일까요? 그걸 미리 알 수 있는 팁이 있을까요? 비전공자의 AI 학습법이 궁금합니다. 질문이 3개네요.
요거는 제가 아까 어느 정도 답을 드렸던 것 같아서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비전공자로서 AI 연구원 개발자가 되기 위한 자질은 무엇일까요? 사실 전 여기서 자질이 그렇게 중요한가라는 생각은 안 합니다. 저희가 뭐 축구 선수 하는 거 아니잖아요. 저희가 뭐 다 손흥민이 돼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일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까지는 그렇게 특별한 자질이 필요하진 않아요. 다만 비전공자로서 되기 위한 흥미와 노력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아야 계속 할 수 있고요. 저 아까 논문 올해도 한 50개 읽었다고 했는데 이게 좋아하지 않으면 사실 그거 못 봐요. 예. 좋아해야 됩니다. 이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취직해야 돼서 해야겠다라는 마인드셋으로는 사실 취직까지는 할 수 있는데 그 뒤가 힘들어져요.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라 흥미가 되게 중요한 것 같고 비전공자이기 때문에 노력도 추가적으로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비전공자의 AI 학습법이 궁금합니다. 똑같아요. 전공자라고 AI 학습법이 다르지 않습니다. 기초적인 알고리즘들 공부하시고 필요한 수학적 지식, 통계적 지식 갖춰야 되고 구현해야 되고 고도화시켜 봐야 되고 논문 보면서 새로운 아키텍처들이나 새로운 지식들 따라가야 되는 거는 비전공자든 전공자든 다 똑같습니다. 석사가 꼭 필요한지 어느 분야를 공부해야 될지 일단 석사가 꼭 필요한지를 제외하고 어느 분야를 공부해야 할지 저 얘기 진짜 많이 듣는데요. 좋아하는 거 하셔야 됩니다. 관심 가는 거. 이게 제가 자연어를 했던 거는 제가 사회학 전공자라서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사회학 얘기를 할 때 이제 거기서는 되게 그런 것들을 중요시했어요. 결국에는 뭐 그때 제가 전공을 잘 못 들어서 정확한 용어들은 기억이 안 나는데 사회학 잘 몰라가지고 무슨 뭐 의미론적 사회 뭐 이런 얘기들 했던 것 같아요. 막 의미 연결망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결국에 내뱉어지는 말들, 그 사람들 간의 그 언어적 상호작용들이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보다 보니까 저는 사실 자연스럽게 자연어 자체에 원래 관심이 많았고요. 자연어 처리가 그래서 되게 매력적이었고 그래서 공부가 재밌었습니다. 컴퓨터 비전 아까 제가 들었던 그 수업 그 인터넷 강의 목록 중에 그 CS230N이었나? 그게 스탠포드 컴퓨터 비전 수업이었거든요. 저 정말 재미없었습니다. 관심이 없는 분야다 보니까 이게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뭐야? 약간 이러면서 재미도 없고 뭐 실습이 신기하지가 않아요. 그렇구나 이러고 결국에는 어느 분야를 공부해야 될지는 내가 좋아하고 재밌는 거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뭐 현실적으로 그게 어렵지 않나요?라고 하더라도 애초에 조금의 흥미도 없는 거를 잘할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요. 조금의 흥미라도 있어야 잘할 수 있지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사전 질문은 실제로 준비하기 위한 방법 추천, 책, 영상, 대회, 사이트. 뭐 취업 준비 얘기했죠? 책이요. 아직 이게 뭐 다들 당연한 얘기겠지만 자신이 지금 준비되어 있는 수준에 따라서 필요한 건 다 달라지겠죠. 근데 뭐 책은 좋은 책 되게 많습니다. 자연어 처리하시면 그 구체적인 기업명을 얘기하기 좀 그런데 어찌 됐든 이 분야에서 유명한 책들이 이미 많고요. 자기의 부족한 내가 프레임워크 활용 능력이 부족하면 뭐 파이토치 사용이나 관련된 책을 봐야 될 것이고 통계학적 지식이 부족하다면 통계책을 보는 게 좋겠죠. 영상은 아까 말씀드렸던 논문 보시려면 DSBA나 딥러닝 논문 읽기 모임 이런 데 영상들 좋고요. 또 그 외에도 이제 되게 유명하신 셀럽 나동빈 씨 채널도 저 가끔 보고 또 몇 분 계시죠. 그런 채널들 보면은 잘 나와 있습니다. 또 외국 그 유튜버들 영상분들 진짜 좋은 거 많고요. 대회. 전 대회에 대해서는 참 얘기할 게 많은데 대회 다 좋죠. 다 경험할 거 많고 다 좋은데 좀 자기가 하고 싶은 분야와 관련된 대회들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진짜 제가 노력은 많이 했지만 결국 저에게 필요 없었던 공모전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공모전 대회 나갈 때 여러분들이 진출을 하셔야 될 분야의 경험을 쌓기 위한 도구로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냥 단순히 나 상금 필요해, 나 상 받고 싶어라는 마인드로 아무거나 나가면 안 되고 결국에는 이게 내 포트폴리오에 들어갔을 때 굉장히 좋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한 번쯤은 고려해보고 나가는 게 좋습니다. 대회 사이트 많죠. 해외 플랫폼은 캑을 있고 우리나라의 데이콘뿐만 아니라 각종 기업들에서도 열고요. 국가에서 여는 곳도 있습니다. 사이트 모델연구소가 좋더라고요. 장난이고요. 모델연구소도 뭐 되게 뭐 많잖아요. 그 플립스쿨도 좋고 랩도 좋고 뭐 이런 것들도 다 쓰면 좋은 것 같고 사이트 자체는 뭐 인터넷 강의 사이트를 말씀하시는 거라면은 저는 패스트 캠퍼스랑 인프런에 있는 강의 참 많이 들었고요. 저는 진짜 유튜브 많이 봐요. 제 유튜브 여기에서 그
그냥 딱 띄우라고 그러면은 진짜 AI 영상들밖에 없을걸요. 그 빼고는 요리 정도? 그다음 운동 영상 몇 개 있고요. 나머지 진짜 다 AI 영상들밖에 없습니다. 제 재생 목록에. 그래서 그런 거 많이 보면은 제가 시간 들여서 할 때보다 훨씬 더 빠르게 중요한 것들을 파악할 수 있으니까 좋죠. 도메인 지식이 머신러닝 워크플로우에서 유의미하게 활용되는지, 만약 그렇다면 구체적인 사례로는 어떤 것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뭐 머신러닝 워크플로우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얘기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일단은 저는 문제 정의 과정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머신러닝 워크플로우 안에서도 모델링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도 뭐 좋은 지침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구체적인 사례를 얘기하면 이 구체적인 사례를 이게 제가 원래 관심사가 파이낸스였잖아요. 그럼 파이낸스에 대한 얘기를 하면은 과연 공감이 되실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랑 비슷한 파이낸스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있다면은 아 그렇겠네가 되겠는데, 뭐 간단한 예시를 드리자면은 도메인 지식이 없을 때 일어난 일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주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면 그걸 그다음 여러분들이 시계열 모델을 배웠으면 뭐 하시나요 보통? 다들 주가 예측 많이 하더라고요. 도메인 지식이 있는 사람은 주가 예측이 의미 없다는 걸 이미 알고 있습니다. 주가 예측 안 돼요. 원래 안 되는 게 당연한 성질입니다. 근데 도메인 지식이 있는 사람은 이런 것들이 언제 유의미해지는지 알고 있습니다. 바로 마켓 마이크로 스트럭처라 그래가지고 아주 시장을 미시 단계까지 넘어가게 되면 예측 가능한 성질을 띱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도 그 축을 시간축으로 두면 잘 안 돼요. 예. 이런 근데 제가 또 여기서 또 다른 축을 얘기한다고 이해가 잘 되시지 않을 거니까 어찌 됐든 우리가 주가 예측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서 풀리지 않는 문제라는 것도 알 수 있고, 그것이 시계열이 아니라는 문제도 알 수 있고요. 애초에 워크플로우를 다르게 짜게 돼요. 원래 도메인이 이미 충분한 도메인이 있으면 안 될 걸 알고 해서는 안 될 것도 알고, 이미 그 도메인 지식에 쌓여있는 지식을 통해서 제가 경제를 잘 안다면 경작적으로 그거 원래 안 된다는 거 알면은 애초에 시도해보는 게 나쁘진 않은데 어차피 안 될 걸 아는 것도 있고 더 좋은 방법을 다시 고민하게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뭐 다른 분야에서도 그렇겠죠. 저는 언어학을 복수 전공하면서 자연어 처리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요. 저처럼 머신러닝 유관 분야를 전공하지 않은 경우라도 머신러닝, 딥러닝 분야에 기여할 방법이 있을지 조언을 구하고자 이 질문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저는 이건 제 생각이긴 합니다. 자연어 처리 분야니까 제가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자연어 처리 분야에는 자연어 처리 연구자들도 많이 필요한 건 사실인데 그 컴공 통계 수학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들의 도움이 되게 많이 필요해요. 저희들은 예를 들어서 큰 모델 학습시킨다고 했을 때 그냥 저희들이 나이브하게 구할 수 있는, 그러니까 되게 쉽게 구할 수 있는 데이터들이 주로 뭐 뉴스나 뭐 이런 것들이겠죠. 사실 어떤 전문적인 분야의 지식이 있는 텍스트들을 구하기도 어렵고요. 걔네들이 어떻게 뭐 구해서 학습을 했다고 칩시다. 얘네들이 그럼 그 전문 분야에 대한 지식을 평가할 때 그럴 벤치마크도 없고요. 요즘 뭐 챗GPT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의료 분야에 쓰고 싶어 하고 어떤 사람들은 뭐 금융 분야에 쓰고 싶어 하는데, 그럼 거기에 맞게 이제 저희는 파인 튜닝이라는 과정, 뭐 한국어로 뭐라 그러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데이터를 추가 학습시키는 과정이 필요할 수 있거든요. 아니면은 좋은 프롬프트를 넣던가 해야겠지만 어찌됐든 이런 걸 평가하기 위한, 또 어떤 걸 평가해야 되고 얘네들이 노출될 수 있는 리스크엔 무엇이 있는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 분야 전공이나 그 분야를 잘 아는 사람들이 제일 잘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어 처리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 정말 많습니다. 또 기여가 필요하고요. 특히 데이터 분야에는 정말 다양한 전공의 분들이 도움을 많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건 이따 홍보할 거랑 좀 관련이 있긴 한데, 예, 어찌됐든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미래에는 각 분야 상위 10%와 하위 10% 남는다고 하는데 지금이라도 인공지능 업계로 들어가야 할까요? 이 질문을 보고 처음에 든 생각이, 과연 나는 인공지능 업계 상위 10% 안에 있는가? 어, 일단은 이걸 뭐 제가 이 자리에서 얘기하는 게 맞는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지금이라도 인공지능 업계에 들어가야 할까요에 대한 이유가 좀 위에 거라면 들어오지 않는 게 맞고요. 자기가 잘하시는 거 하는 게 낫겠죠. 인공지능 업계도 당연히 인공지능이 발전하면 이 업계도 상위 10%와 하위 10%만 남을 수도 있잖아요. 본인이 하위 10%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해요. 요거는 이제 제가 되게 존경하는 분인 하정우 박사님이 올리신 영상에서 본 건데, 스마트폰 초창기를 생각해 봅시다.
스마트폰 초창기 스마트폰은 세상에 정말 많은 것들을 변화시켰어요. 기존에는 그 각각 뭐 음악을 들으려면 MP3가 있어야 되고 문자나 전화하려면 휴대폰이 있어야 되고 게임하려면 뭐 PSP 같은 것들이 있었죠. 그런 것들이 이제 스마트폰이 생기면서 그 안으로 통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스마트폰의 세상이 온 거예요. 그럼 스마트폰의 세상이 온다고 해서 저는 그러면 스마트폰 설계를 공부해야 될까요? 저는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기술들을 공부해야 될까요? 그건 아니란 말이죠. AI의 세상이 오면 AI를 어떻게 활용할지, 이걸로 어떻게 돈을 벌지 이런 것들 자기가 잘하는 거랑 엮어서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스마트폰 시대가 왔을 때 스마트폰의 설계나 이런 거에 자신 있는 사람은 하면 좋은데, 나는 정말 기술과 이런 거 아무것도 모르는데 스마트폰이 세상을 바꾸기 때문에 스마트폰 설계를 공부한다. 이거는 조금 약간 어색하지 않나요? 그래서 아마 저 각 분야 상위 10% 하위 10%저 얘기도 어디 맥락에서 나온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보통 제일 많이 하시는 말이 그거죠. 제가 말씀드렸다 아까 하정우 박사님이 하셨던 말도, 인공지능이 바로 직업을 대체하기보다는 인공지능을 자기 일에 쓰는 사람과 아닌 사람의 격차가 벌어질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 말에 정말 많이 공감을 합니다. 좋은 툴이 있으면 쓰는 사람이 생산성이 높아지죠. 그래서 아마 업계로 들어가기도 할까요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부정적인데, 인공지능이 발전하기 때문에 그거를 자기 워크플로우에 통합시키는 거는 아마 자신의 경쟁력을 갖추는 데 있어서는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제 생각이에요. 이게 지문이 안 좋아서가 아니라 계속 말하다 보니까 숨이 차가지고, 제가 생각한 도메인 지식의 활용 예시는 아래 2개 정도인데 수정 보완할 점 관련하여 의견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데이터의 도메인, 각 변수의 특성 고려와 EDA 진행, 모델 QA 테스트, 오류 분석 등. 맞아요? 보통 저 정도가 많이 중요합니다. 도메인이. 그걸 예를 들어서 뭐 데이터의 도메인을 알아야 뭐 변수 셀렉션 잘 할 수 있고 어떤 변수를 고르고 어떤 문제를 풀어야 되지 알 거고요. EDA 진행뿐만 아니라 모델링에 있어서도 이게 저희가 가끔 오해하는 게 딥러닝이 만능 툴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진짜 간단한 걸로는 뭐 예를 들어서 뭐 풀이의 변환 이런 거는, 풀이의 변환 말이 좀 어렵나요? 풀이의 변환은 딥러닝으로 잘 안 된다고 하는 보고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 변수의 특성을 고려해서 이미 있는 방법론들이 더 나을 때도 많아요. 그럴 때는 저희가 굳이 딥러닝을 갖다 넣을 필요 없겠죠. 그럴 땐 EDA 진행뿐만 아니라 모델링마저 그냥 도메인 지식으로 가름해서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 거고요. 모델 QA 테스트, 오류 분석 등 이럴 땐 정말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주가 예측이 왜 안 좋은지 아시나요? 금융에서는 그러니까 금융에서의 성과는 진짜 나이브하게 얘기하자면은 제가 겪은 리스크 대비의 성과를 보는 게 맞아요. 리스크를 최대로 늘리면 버는 돈의 평균값을 최대화시킬 수 있거든요. 그게 이제 포트폴리오 이론이라는 데서 나오는데, 단순히 주가 예측을 하고 주가 예측을 가지고 얼마의 수익을 벌 수 있다라고 말하면은 거기에서는 저희가 겪어야 될 리스크에 대한 얘기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는 평가가 잘못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평가나 이런 오류 분석 등에 있어서 도메인 지식은 상당히 중요한 것도 맞습니다. 예, 사전 질문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 현장에서 질문 있으신 분들에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발표? 아무튼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 31쪽에 그 전문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전문 분야가 정해지는, 그러니까 저희가 전문 분야를 정하는 데 있어서 기준을 저의 어떤 전문성 강점이 잘 드러난 쪽으로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은 그냥 그렇지 않더라도 좀 제가 더 좋아하고 관심 가는 분야를 좀 더 전문 분야로 정하는 게 괜찮을지, 그게 조금 고민이 돼서. 제가 일할 때 쓰는 테크 스택을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뭐 연구는 주로 자연어 처리로 하는데 회사에서는 시계열 처리를 훨씬 많이 하거든요. 시계열은 저는 정말 재미도 없고 싫어하는데 제가 잘하는 거고요. 자연어 처리는 잘 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시계열보다는 좀 못하는 것도 맞고, 어떻게 보면은 자연어 처리는 제가 더 좋아하는 분야인데 뭐가 더 맞냐는 사실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는 하나를 버리지 못해서 둘 다 가져가고 있고, 그래서 회사에서 저는 2개 다 쓰는 일을 하고 있긴 하지만, 물론 뭐 프로젝트는 다른 프로젝트일지라도 그거는 사실은 하나만 골라야 된다고 했을 때는 취직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면 잘하는 걸 고르는 게 맞겠죠. 빨리 취직해야 된다면 그게 약점 보완이 더 쉬울 테니까. 하지만 오래 일할 거 생각하면은
뭐 좋아하는 걸 하는 게 더 오래 일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있고요. 해서 그거는 본인이 처한 상황, 시간이 없다면 잘하는 걸 잘하는 게 더 빠를 거고 시간이 좀 더 있다면은 좋아하는 거에 대한 전문 분야를 살려서 거길 가는 게 좀 더 장기적인 성장이 낫겠다 정도까지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 문제는 사실 항상 가져가고 있는 문제라서. 그 외국 부트캠프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아 예. 그 영어라는 장벽을 무릅쓰고 외국 부트캠프를 선택한 이유를 조금 자세하게 듣고 싶어서요. 아 요거는 이제 그건 있었어요. 제가 딱 부트캠프를 들을 시기에는 지금도 그럴 수도 있겠지만 부트캠프의 좀 난립이라고 해야 되나요? 부트캠프가 엄청 많아지고 있었어요. 국비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막 등장하고 있던 시기에 이게 지금 제가 돌아가서 부트캠프를 고르라고 하면은 강사나 뭐 거기 있는 커리큘럼을 보고 고를 수 있을 텐데 잘 모를 때는 사실은 또 저는 물어볼 사람이 별로 없던 상황 속에서 고르는 거에 좀 자신이 없었어요. 이게 골랐는데 생각보다 그 커리큘럼이 효과적이지 않고 나에게 맞지 않고 그런 상황이 오면 어떡하나라는 생각이 있어서 이미 해외에서 유명하고 많은 유명 유튜버들도 뭐 저거 괜찮다라고 한 거를 고르다 보니까 외국 거를 고르게 된 겁니다. 이미 충분히 거친 사람이 많았던, 특히 영어다 보니까 영어 사용자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미 리뷰가 엄청 많이 쌓여 있었던 데이터 캠프를 골랐던 것뿐이라서 영어가 사실은 뭐 한국어보다는 제가 못하긴 하는데 그냥 제 상황 속에서는 그때 영어가 저게 그렇게 큰 핸디캡은 아니었던 것도 있었습니다. 사실 뭐 잘하냐 못하냐라기보다는 강의 들을 수준은 돼가지고 그냥 선택했었던 거라서 예. 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고요. 개인적으로 그 AI 모델 같은 거 학습을 시킬 때 비용이 조금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할 때랑 회사에서 할 때 비용 최적화를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 이런 거 얘기해도 되나? 회사에서 저는 큰 기업에 속해 있다는 장점 중 하나가 회사 안에서 저는 리소스가 되게 풍부하니까 데이터도 많고 제가 굴릴 수 있는 GPU도 정말 많고 해서 해보고 싶은 실험 다 굴리거든요. 정말 저는 제 GPU들을 단 한순간도 쉬게 놔두지 않아요. 퇴근할 때도 학습 돌려놓고 주말 퇴근하기 전에는 항상 제가 돌려놓고 싶은 세팅들을 다 맞춰놓고 다 돌려놓고 제가 사실 더 리서치 해봐서 이게 더 낫겠다를 먼저 골라놨으면 줄일 수 있는 비용마저도 사실 저는 다 실험을 돌리는 편입니다. 회사에서는 정말 나쁜 직원인데 근데 리소스가 있으니까 또 이게 지식으로 이거보단 이게 낫겠다라고 할지라도 실제로 해보면 또 배우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회사에서의 연구에서는 저는 혹시 뭐 저희 회사분들이 보고 계시진 않겠죠? 비용 최적화 안 합니다. 예, 전 진짜 많이 굴리고요. 진짜 막 데이터도 키워보고 싶은 만큼 다 키워보고요. 막 15테라바이트씩 굴려보고 막 모델도 키울 만큼 다 키워보고 예, 다 합니다. 근데 이제 개인 연구를 할 땐 좀 얘기가 달라지죠. 개인 연구 저는 이제 주로 뭐 베스트 AI나 뭐 이런 데서 인스턴스를 이제 빌려다가 쓰는데 얘네들은 이제 시간당 돈이 나가요. 또 좋은 GPU나 좋은 그런 리소스, 그러니까 단순히 리소스가 GPU에만 한정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리소스를 활용하려면 돈을 더 많이 내야 됩니다. 진짜 단적으로 제가 에이백 쓰고 싶으면은 제가 자주 쓰는 플랫폼에서는 한 시간당 7,000원의 돈이 나가게 되는데 제가 원하는 만큼의 크기와 제가 원하는 만큼의 데이터를 학습시키려면은 1회 폭에 한 7만 원에서 10만 원씩 들 때가 많습니다. 혼자 연구하는데 한 회 폭이 그만큼씩 나가면은 10회 폭 돌리면은 이제 월급의 많은 부분이 갑자기 사라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전 개인 연구할 때 비용 최적화를 위해서 애초에 그렇게 큰 리소스가 들어가는 문제 자체는 연구를 잘 안 해요. 이렇게 어쩔 수가 없잖아요. 아니 논문 쓸 때 논문 쓰고 학회 가는 것도 돈 들거든요. 제 논문이고 제가 회사 이름 안 쓰면은 갈 때도 제 돈 내고 가잖아요. 근데 들어가는 연구 비용마저 내 돈으로 수백만 원씩 내고 이걸 사실 저는 아직 감당할 수준은 안 돼가지고 보통 좀 적은 리소스에서도 연구할 수 있는 것들을 잘 골라다가 또 모델이나 이런 코드들이 돌아가는지도 거기 보면은 GPU를 안 쓰고 있을 때도 시간당 서버 비용이 나가가지고 그런 거는 미리 다 이제 개인 리소스에서 실험해보고 작은 모델, 작은 데이터에서 실험해보고 다 올려놓고 딱 올리자마자 바로 실험 키는 그런 편입니다. 실험 끝나면 바로 끄고요. 이게 사실 비용 최적화라고 하기엔 정말 정말
수준 낮긴 한데 예. 개인 비용 최적화는 열심히 하고 회사 비용 최적화는 안 하는 편이긴 합니다. 예, 개인 연구에서는 아예 연구 주제마저도 비용적으로 감당할 수준만 하니까. 네, 답변 감사합니다. 또 질문 있으...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여기 AI 연구원으로 일한다기보다는 연구원이랑 같이 일하는 법에 좀 관심 많은 그런 참여자인데요. 이게 아무래도 이제 이런 걸 제가 왜 보게 됐냐면 일종의 커뮤니케이션 문제가 좀 발생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지금 뭐 그로스 해커분들이나 아니면 뭐 이런 그런 분들이 지금 얘기하고 있을 때도 이제 좀 주로 이제 원하는 게 무엇인지 이런 거를 너무 자세하게 얘기하다 보면 이제 시간이 더 많이 걸리고 짧게 얘기하면 서로 이해 못하고 약간 이런 부분들이 좀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NLP에서도 이제 뭐 언어학자분 이제 사례가 나온 것 같은데 만약에 이제 언어학자분이 오신다면 어느 이 정도까지는 조금 알고 오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좀 기술 스택이라긴 좀 뭐라 좀 지식 스택 이런 게 있다면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렵네요. 사실 AI 연구자는 연구자들끼리도 소통이 잘 안 되거든요. 아 진짜예요. 서로 이게 도메인이 나름이 아예 몰라가지고. 그래서 어떤 걸 할 때 얼마만큼의 지식이 필요하냐를 한 번에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NLP 연구도 NLP 연구마다 되게 달라서 아마 협업하시는 분한테 물어보는 게 가장 효과적이긴 할 것 같아요. 물론 제 연구에서 얼마 정도의 지식이 필요하냐 같은 경우에는 뭐 저는 이제 보통 언어 인공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헤르 프로젝트라고 하는 오픈 소스 프로젝트를 하는데 여기 들어오실 때는 요즘 잘 나가는 모델들이 있고 얘네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학습하는지 무슨 뭐 직접 코드를 다 짜보고 막 그런 걸 알 필요가 아니라 보통 이런 거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서비스로 오는구나라는 정도는 알면 좋고요. 그럴 때 왜 좋은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지 정도까지 이해하고 오시면은 사실 같이 일할 때 문제는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어떤 스택을 가져와야 된다 이런 것까지는 같이 개발할 거 아니면은 사실은 그 사람이 잘하는 건 그 사람이 하고 내가 잘하는 건 내가 하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사람이 저를 이해하기 위한 이런 리소스들도 필요하지만 저도 그 사람이 하는 일을 이해해야 같이 일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뭐 저도 그 사람이 뭘 잘하고 그 사람이 잘하는 일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뭐 같이 얘기를 나눠보고 필요한 것들을 빠르게 습득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근데 어떤 뭐 공통된 거라고 말할 만한 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NLP에서는 그냥 아까 말씀드린 그 정도만 있을 것 같고요. 네, 안녕하세요. 그 질문이 조금 예민할 수 있는데 제가 AI를 이제 저도 비전공자였다가 그냥 한번 해보고 이렇게 하고 있는 과정인데 사실 맞는지는 잘 모르겠거든요. 이게 제 길인지도 모르겠고. 근데 아직까지 한 게 아까워서 약간 매몰 비용이 아까워서 계속 하고 있는 느낌인데 흥미가 만약에 없더라도 어디까지는 해보고 판단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가이드라인이나 시기 같은 게 있으신지 그게 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실 뭐 시기나 비용보다는 지금 한 게 아깝다고 말씀하실 때 이미 매몰 비용이라는 표현을 쓰셔가지고 매몰 비용은 이제 의사 판단할 때 고려하면 안 되는 비용이잖아요. 내가 이게 항상 뭐 제가 학생분들이랑도 자주 얘기할 기회가 있는데 제가 준비 과정에서 필요한 그러니까 그 분야 공부를 이렇게 해오고 있다가 그것이 직업이 되면은 그거보다 훨씬 많은 그러니까 전문 지식이 더 많이 계속 공부를 하고 따라가야 되는 순간이 옵니다. 저는 제가 입사하기 전에 그러니까 지금 회사 말고 전에 입사하기 전에 공부해왔던 것보다 입사 후에 배운 것들이 훨씬 많고 훨씬 더 어려운 것들이었어요. 어찌저찌 그냥 해온 게 아까워서 취직까지 해서 들어가는 것까지는 뭐 그거는 이제 중간에 그만두거나 안 하는 거는 개인의 선택일 수 있는데 비용을 고려하는 게 들어가기까지만 고려해야 되는 게 아니라서 들어간 뒤에 들어갈 비용까지 고려를 하고 사실 더 할지 고민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면은 일하려면 더 많이 공부해야 되고 더 많이 필요로 하는데 이미 싫은데 들어가서 그걸 더 해야 되거든요. 그때는 돈 받으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면은 생각보다 괜찮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비용을 같이 고려하셔서 아 내가 지금 이것도 힘든데
더 공부하면서 더 어려운 일을 할 수 있나? 이런 비용을 더 고려해 보셔서 아니다 싶으면 안 하는 게 맞겠죠. 사실 예. 어떻게 보면은 뭐 사람마다 그만둬야 될 점을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 비용이 내가 그걸 통해서 느낄 수 있는 어떤 효익보다 적으면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지금까지 투입한 거는 말씀하셨던 대로 매몰 비용이고요. 그래서 사실 뭐 들으시는 많은 분들 중에 이 얘기가 좀 민감한 얘기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비용을 고려해야죠. 네, 다들 질문 되게 많이 주시는 거 보니까 너무 좋은 세미나였던 것 같아요. 저희 시간상 때 이제 마지막 하나 질문 정도 받고 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저 마지막에 홍보가 있어서 아, 네, 그럼 질문하고 그 다음에 네네. 할까요? 네, 혹시 마지막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시면은 손 들어주시고 없으시면은 연사님께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없군요. 네, 그러면 준비하신 거 하시면 됩니다. 어라. 아 뒤로 가고 있었네요. 사실은 보통 제가 저 모드팝 들으러 많이 오는데 마지막에 뭔가 홍보를 하시는데 처음에 이거 만들 때는 제가 홍보할 게 없었어요. 그래서 부끄럽지만 제 홍보를 넣었어요. 어디까지가 잠깐만요. 근데 홍보라고 해봤자 딱히 별게 없어가지고 저는 사실 보통 페이스북에서 인공지능 이야기 많이 하는데 그냥 페이스북에서 이안을 친추하시면 제가 맨날 논문 글을 올리거든요. 그거 보실 수 있고요. 일상적인 이야기는 한울 알버트 인스타그램이라고 했는데 사실 저걸 적을 때는 이제 물론 저 바빠서 연락 잘 안 될 수 있긴 한데 사실 오늘은 되게 공개적인 자리고 카메라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회사 사람도 볼 수 있고 또 많은 기업의 많은 관계자들이 볼 수 있어서 못한 얘기도 많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수 있는 저 그래도 수상 경력 되게 좋은 편이에요. 공모전 필승 비법 알려주세요 하면은 저는 잡고 2시간 동안 떠들어 드릴 수 있고요. 뭐 처음에 막 뭐 예를 들어서 저한테 막 이거 알고리즘 이거 궁금한데 알고리즘 이거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면은 제가 잡고 1시간 동안 강의도 해드릴 수 있는데 그러니까 뭐 저는 사실 제가 원래 사람을 좋아해가지고 사람들이 항상 성장하고 힘든 거를 이겨내는 스토리 자체를 되게 좋아해서 만약에 제 인스타그램 친추하시고 제가 팔로우 하시고 보이는데 뭔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언제든지 저는 제가 시간이 된다면은 도와드릴 수 있고 또 고민 같은 거 보내주시면은 듣는 거 자체를 좋아해서 최대한 답변 드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제가 이게 둘이 나눠놓은 게 제가 인스타그램에서는 인공지능 얘기를 안 해요. 그다음에 페이스북에 가면 인공지능 얘기밖에 안 하거든요. 만약에 뭐 영구적인 얘기나 이런 거 할 때는 인스타그램으로 보내면 아마 답장도 안 할 거예요. 이게 잘 안 봐가지고. 근데 이쪽으로 보내면 바로 답장이 올 겁니다. 그래서 뭐 그냥 간단한 그런 얘기였는데 마침 저희가 진행하고 있던 오픈소스 프로젝트의 팀장이 이거 홍보하라 그래가지고 홍보할 게 생겼습니다. 자, 제가 일루더 AI 원래는 일루더 AI 프로젝트가 아니었는데 이번에 이제 폴리글로 팀이랑 협의 후에 일루더 AI의 해외 프로젝트가 생겼어요. 이 프로젝트는 이제 인스트럭션 튜닝이 적용되는 한국어 데이터셋을 구축하는 오픈소스 프로젝트인데요. 이게 뭐냐면요. 언어 모델은 좀 얘기가 어려워지는데 어쨌든 챗GPT나 이런 어떤 인간이 원하는 답변을 생성함에 있어서 이미 만들어진 사전 학습된 인공지능을 인스트럭션 튜닝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얘네들이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 언어 모델이라고 하는 것들은 지식을 그대로 꺼내 쓰기도 어렵고 이런 것들을 자기가 가진 지식이라든가 언어 능력 같은 것들을 사람이 쓸 수 있게 잘 뽑아내는 걸 하기 위해서 인스트럭션 튜닝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저 인스트럭션 튜닝 데이터셋은 그냥 학습시키는 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과 자원이 필요하다 보니까 저희는 한국어 데이터셋을 구축하는 오픈소스 프로젝트들을 진행하게 됐고요. 영문 데이터 번역은 영문에는 이미 인스트럭션 튜닝 데이터셋들이 많아요. 그것들을 한국어 특성에 맞게 번역하는 일, 그다음에 LLM을 활용한 신세릭 데이터 생성, 뭐 이미 있는 언어 모델, 이미 인스트럭션 튜닝이 적용된 모델은 지식을 꺼내고 인간이 좋아하는 답변을 만들어내는데 특화가 돼 있는데 걔네들을 통해서 데이터를 생성하는 것, 혹은 다양한 한국어 코퍼스에서 직접 수집, 코알파카 같은 경우에는 지식인 데이터 같은 것들을 활용을 했어요. 지식인은 굉장히 잘 이루어진 QA 셋이고 어떤 지식을 꺼내서 써야 되는 것에 되게 특화가 돼 있다 보니까 코알파카에는 그런 데이터들이 들어갔는데 또한 이제 또 다양한 방법을 통해 양질의 Chain of Thought 및 Instruction 데이터셋 해례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Chain of Thought는 이제 저희들의 모든 문제가 단 한 번의 사고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수학은 몇 단계의 사고 과정들도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이제
인스트럭션 튜닝 때 이런 것들을 경험해보고 혹은 프리트레이닝 때 경험해보고 하는 경험을 통해서 언어 모델들은 이런 스텝 바이 스텝으로 사고하는 방법을 배우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을 위한 오픈소스 데이터셋을 만들어내고 있고요. 5월달에 시작했는데 최근에 이제 한국어의 어휘, 독해, 문법, 지식 4가지 영역의 언어 모델을 평가하는 벤치마크 지수에 대한 프리뷰를 올렸고 관련된 논문을 이제 AACL에 냈습니다. 그 다음에 뭐 해당 벤치마크 데이터셋은 공개할 예정이고요. 이 해당 벤치마크 데이터셋을 바탕으로 일로더 AI에는 폴리글롯 팀이라고 한국어 언어 모델을 만드는 팀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저희들이 만들어낸 이런 인스트럭션 데이터셋을 통해서 튜닝을 해보고 그래서 이 벤치마크상 얼마나 한국어를 잘하는지 한국어의 지식을 잘 쓰는지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자원이 필요해요. 근데 그 자원은 대부분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미 수십 명이 붙어 있는데 수십 명이 더 필요해요. 항상 사람이 더 필요해가지고 이 프로젝트에 관심 가져주시고 만약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은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긴 시간이었죠. 예, 다들 지금 이 시간 늦은 시간까지 들어주시고 또 귀한 시간 내주셔서 여기 온 것까지 전부 다 감사드립니다. 와, 감사합니다.